이슬람 세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2000년대에 시험 문제 출제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7. 다음은 8세기 세계 문화권 형성과 문물교류에 관한 기술이다. 빈칸 가 왕조명, 나의 도시명, 다의 문물을 각각 쓰시오. 3점. 8세기 중엽의 세계는 새 문화권이 정립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동아시아에는 유교 또는 불교 문화권, 서아시아에는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유럽에는 기독교 문화권이 각기 난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각 문화권의 중핵이 되는 정치 세력으로 당, 가, 왕조, 비잔틴 제국이 서로 견제와 교류를 계속하여 번성하였다. 당의 수도 장안에는 외국의 사절 및 유학생, 그리고 소구드인, 이란인, 아랍인 등의 상인들이 왕래하여 국제도시로 번성했다. 가 왕조의 수도인 나, 은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여 중국의 도자기와 견직물, 인도의 향신료, 유럽의 모피 등이 유통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의 중간에서 활동한 이슬람 상인은 탈라스 전투에서 당군의 포로로부터 배운 다, 을 유럽에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 왕조, 나 도시, 다 문물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 왕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 8세기 중엽 유라시아 대륙에는 당나라 그리고 가 왕조, 비잔틴 제국이 서로 견제와 교류를 계속하면서 번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 왕조는 당나라와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 사이에 있는 국가를 지칭합니다. 이때 현재의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지배했던 국가가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무하마드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정통 할리파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조 이름을 대라고 했기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인데,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면 가 왕조의 수도인 나은은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여 중국의 도자기와 견직물, 인도의 향신료, 유럽의 모피 등이 유통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 이슬람 제국의 수도 중에서 국제도시가 되었던 도시는 바그다드입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왕조 이름은 아바스 왕조, 아바스 혹은 아바스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도시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바그다드입니다. 그리고 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의 중간에서 활동한 이슬람 상인은 탈라스 전투에서 당군의 포로로부터 배운 무엇을 유럽에 전하기도 했다. 여기서도 고손지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손지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이슬람 제국과 싸웠던 전투가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군이 포로가 되는데 당시 무슬림들은 이 당나라 포로로부터 종이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지법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공장은 처음에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의 한 도시인 사마르칸드에서 최초로 제지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그다드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다음은 이슬람 세력의 팽창에 대한 설명과 지도이다. 가와 나의 도시를 지도상의 A부터 F 중에서 골라 그 기호와 도시 이름을 쓰고 다의 역사적 의미를 쓰시오. 3점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팽창에 따라 그 중심지 역시 이동하였다. 칼리프 시대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이가 수도였으며 옴미야드 왕조는 옛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시리아의 나을을 수도로 삼았다.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계 출신 이슬람 개종자들의 지지를 받아 옴미야드 왕조를 물리치고 등장하였으며 옛 페르시아 지역이 가지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지역에 다 새로운 수도 바그다드를 건설하고 천도하였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 A, B, C, D, E, F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개설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마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이죠. 먼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가, 나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지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어디가 수도였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쫓겨났던 도시 야스리브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메디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야드 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오미야드라는 표기보다도 우마이야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야드, 현재의 발음으로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시리아,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바로 나에 해당하는 도시는 다마스쿠스 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도에서 각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도록 해서 각 도시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A는 메카, B는 메디나, C는 카이로, D는 다마스쿠스, E는 바그다드, F는 사마르칸드입니다. 그래서 이 6개 지명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지명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에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에다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를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코르도바까지 7개 도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르도바는 후기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을 풀이를 해보면 가와 나 도시의 이름과 기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 해당하는 도시는 메디나이고 기호로는 B번입니다.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도시는 다마스쿠스 혹은 다마스커스이고 D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수도 바그다드를 건설하고 천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스 왕조는 소위 아바스 혁명이라고 해서 주로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 아랍인들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정복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슬람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평등한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왈리라고 하는데, 같은 이슬람교도였으면서도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랍인,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세운 나라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그 이전에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그다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잘 알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가 흥망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아시리아가 독립한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이 신바빌로니아 왕조도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 이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란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독자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페르시아, 즉 이란 문화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이란 문화권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수도로 정했던 바빌론, 그리고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가 수도로 정했던 크테시폰과 아울러서 이 페르시아 문화권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와 비이슬람 문화인 페르시아 문화의 융합을 건설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를 아랍인의 영향권이 아닌 페르시아 문화권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의 수도를 정함으로 해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바스 혁명과 관련해서
그 이전과 달리 아랍인 위주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서 이슬람교를 믿었던 모든 무슬림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권력을 창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아바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661년부터 750년 사이에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마이야 왕조는 철저한 아랍 제국, 즉 아랍인의 제국이었습니다. 무하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는 적어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형성한 종교 공동체를 um마라고 하는데, 이 um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혈통,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종교의 교리대로 평등하게 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슬람 제국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랍인, 정복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카트, 종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자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카트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혈통상 아랍인이 아니었던 무슬림들을 마왈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인두세에 해당하는 지즈야와 하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를 부담했습니다. 같은 이슬람인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피정복민으로서 정복자였던 아랍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였죠. 여기에 자신들의 세금을 내면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딘미라고 합니다. 혹은 아랍어 발음으로 진미라고도 하는데, 유대인과 기독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마왈리처럼 지즈야, 즉 인두세와 하라지, 토지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교도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었던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슬림들, 이 사람들은 혈통상으로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들의 지지를 얻고 이들의 군사적 원조를 통해서 세운 왕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와 동일한 쿠라이시 부족의 하심 가문입니다. 그러나 무하마드의 직계는 아니고 삼촌뻘 되는 반계 가문이죠. 이들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원조했던 마왈리, 즉 아랍인 혈통이 아니었던 무슬림들, 즉 이슬람교도에게 여러 가지 특권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아랍인과 마왈리, 즉 비아랍 혈통의 이슬람교도들은 똑같이 하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를 부담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후 경제적으로 아랍인과 비아랍인 무슬림이었던 마왈리는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바스 왕조에서는 마왈리들을 대거 정치의 중요한 요직에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딘미, 즉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지즈야, 즉 인두세와 하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슬람 제국 시대에 이슬람교를 믿으면 지즈야라 불리는 인두세를 면제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통 할리파 시대와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가 나중에 아바스 왕조 때부터 아랍인과 비아랍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평등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까지 아랍인은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과 상인 등을 지칭했지만, 아바스 왕조 이후에 아랍인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재 이란인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었던 햄족 혹은 함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알제리와 모로코 지역에 있었던 베르베르인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을 아랍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적어도 이슬람 신앙생활을 할 때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을 읽는다든지 기도할 때는 아랍어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설명하면은 C에 해당하는 도시가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는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한 속주였던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세웠던 병영 도시였습니다. 병영 도시였던 카이로가 중요하게 됐던 것은 파티마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 파티마 왕조와 후기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레판트를 지배했던 이슬람 왕조입니다. 여기서 레판트는 현재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왕조의 할리파들은 자신들이 무하마드의 딸 파티마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면서 왕조의 이름을 무하마드의 장녀의 이름을 따서 파티마라고 정했습니다. 이들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슬람을 믿는 주류를 순니파 혹은 순나라고 하고 비주류를 시아파라고 합니다.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왕조가 세운 국가입니다.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의 무역을 독점했으나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에 의해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가 망한 다음에 아이유브, 맘룩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파티마 왕조가 수도로 정했던 카이로가 지금까지도 이집트의 수도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긴 했지만 그때도 이집트 지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파티마 왕조가 카이로를 수도로 정한 다음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르도바는 후기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후기 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압두르 라흐만이 유일하게 아바스 왕조가 당시 우마이야 가문의 남성들을 죽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베리아 반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다가 756년에 세운 나라입니다. 원래 아바스 왕조를 자극하기 싫어서 에미르 혹은 아미르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지방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다가 압두르 라흐만 3세 때 할리파를 자칭하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1031년에 함무드 가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후기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던 코르도바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 이어서 당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5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인구 수만으로 봐서 대도시를 보면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가 100만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도 1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최근 도시사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70에서 80만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수도 경주, 당시 금성이라고 불렸던 도시도 인구가 7, 8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죠. 믿기지는 않지만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도시가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코르도바는 인구 50만이 되는 도시였었고 특히 당시에 이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개 이베리아 반도, 특히 수도였던 코르도바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이 후기 우마이야 왕조와 그 이후에 있었던 계승 왕조, 1492년 소위 아람브라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쫓겨나기 전까지 약 600년에서 7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한 이베리아 반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일부는 이슬람 국가의 재상이나 장군으로 등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꼽혔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란 지역에서는 부하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란 최초의 시아파 왕조라고 합니다. 사실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지게 됐던 것은 정통 할리파 시대의 네 번째 할리파였던 알리의 죽음 이후입니다. 이 알리는 무하마드의 조카이자 무하마드의 장녀인 파티마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혈통면에서 봤을 때 이슬람 교단의 정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밀렸죠.
이 알리가 나중에 암살된 이후 우마이야 가문과 아바스 가문은 알리의 혈통의 계승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니파, 순나라고 합니다. 반면에 알리 일족을 믿었던 광신자들은 알리와 파티마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를 포함해서 12명의 이맘은 선생, 스승, 학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2명의 이맘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파가 파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12이맘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이맘파를 정통으로 믿는 이슬람교의 파벌을 시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파티마 왕조 그리고 부하이 왕조를 비롯해서 현재의 이란 지역에 여러 개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2002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7세기 초 마호메트에 의해 형성된 이슬람 세력은 그가 죽은 후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었다. 이슬람 제국은 8세기 중엽 동으로는 인도 서북부, 서로는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슬람 제국에서는 급속히 확대된 넓은 영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리학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지리학의 발달은 14세기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가 원나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단연간 여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슬람 세력이 이처럼 급속히 확대할 수 있었던 원인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 위에서 언급한 모로코 출신 여행가로 여행기를 남긴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이슬람 제국의 확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한 세계사 교과서에서 설명한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슬람 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종족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을 일체 두지 않았으며 사제 등 종교적인 계급을 두지 않았다. 두 번째, 정복지 주민이 인두세 즉 지지야를 납부하면 그들의 종교를 허용하였다. 세 번째, 이슬람교도는 종교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 즉 지하드를 가장 거룩하게 여겼다. 이것은 이슬람 군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맞닿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가 기독교였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장점을 딴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같은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 성부 세 개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존재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동로마 제국 치하에서 지금의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삼위일체론 대신에 단성론파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즉 신의 존재는 하나이다, 절대적으로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슬람 교리라고 해봤자 유대교와 기독교와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단성론파 기독교들의 교리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성론파 기독교인들이 쉽게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종족이나 계급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평등한 종교였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두세, 지지야를 납부하면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개방성. 이거를 딘미제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이슬람교는 종교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 지하드를 신성하게 여겼고, 이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비이슬람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 즉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역을 정복하는 행위가 종교적으로 아주 성스러운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동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단성론파가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와 교리가 같았기 때문에 쉽게
개종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모로코 출신 여행가로 여행기를 남긴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로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 개 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3대륙 주유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은 이븐 바투타입니다. 다음으로 생소한 아프리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다음은 아프리카의 초기 문명에 대한 설명과 지도이다. 빈칸 가 왕국의 이름을 쓰고 이 왕국의 위치가 지도에 A, B, C 가운데 어디인지 쓰고 밑줄 친 나의 가나 왕국이 부를 축적한 무역 방식을 한 줄로 쓰시오.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고대 이집트를 지배하였던 쿠슈 왕국에 이어 가 왕국이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가 왕국은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가 왕국도 기울어 11세기 이후로 이 지역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3, 4세기 무렵부터 성립한 나 가나 왕국은 8세기부터 무역으로 크게 번영하였다. 먼저 지도에서 A, B, C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표시를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지역인데 넓은 의미의 가나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B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콩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C라고 하는 지역은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를 지배하였던 쿠슈 왕국에 이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집트를 지배하려고 하면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A와 C가 가까운 지역이죠. 그런데 A는 사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가기는 멀고 나일강 상류에 해당하는 C라고 하는 지역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왕국은 C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이 왕국은 악숨 왕국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왕조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던 국가죠.에서 왕조의 이름은 악숨 왕조이고 위치는 현재의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 왕국이 8세기에 무역으로 번영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무역 방식은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나 지역에서는 금이 많이 생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 혹은 사하라 사막 이북에 살던 투알레그 유목민들이 사하라 사막 내륙에서 생산이 되는 암염, 그 소금기가 굳어가지고 거의 돌처럼 딱딱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것을 잘라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 가나 지역에 있는 금과 교역하는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한 줄로 쓰면은 사하라 횡단 무역을 통해 사하라 이북의 소금과 가나 지역의 금을 교환하였다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의 지도입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문명과 문화, 국가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이집트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디오피아, 가나라고 불렸던 지역, 지금으로는 말리, 가나 등 여러 개 국가가 있죠. 콩고, 짐바브웨 같은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문명 또는 문화를 창조했으며 국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미개한 그리고 문명이 없는 대륙이라고 하는 유럽인들의 선입관은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지역에서는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가나 왕국,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말리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쿠시 왕조, 그리고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악숨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콩고, 똑같은 시기에 루바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짐바브웨 지역에는 12에서 15세기까지 짐바브웨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이디오피아와 가나, 말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는 본래 볕에 탄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정근대 시대에는 주로 아비시니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역에 등장했던 왕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쿠시 왕조가 있었는데 쿠시 왕조 이후에 악숨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 악숨 왕조는 세민, 하민은 햄인이라고도 하고 이집트의 원주민들을 지칭합니다. 셈인은 현재의 아랍인과 유대인을 합쳐서 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에리토리아의 티그레 고지에 세웠던 왕조입니다. 4세기경 에자나 왕이 콥트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콥트파 기독교가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단성론파 기독교의 한 일파입니다. 이 악수왕조는 홍해무역으로 번역을 했으며 그리스, 로마, 동로마와 교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7세기 이슬람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뺏기게 되고 홍해 무역권도 빼앗기게 되면서 지중해 세계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힘겹게 막아내다가 결국 11세기에 망하게 됩니다. 이후 11세기에 자구의 왕조 그리고 1270년 솔로몬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슬람 세력과 대항했습니다. 솔로몬 왕조 때 기독교와 암하라어를 이디오피아 문화의 기둥으로 삼게 되면서 전통적인 이디오피아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이 지역도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세기경의 악숨 왕조가 콥트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디오피아에서는 기독교 또는 기독교의 모체가 되는 유대교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왕 시기에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던 시바의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일설에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그 이전부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대교를 이미 믿은 상태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디오피아의 환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그 전에 이미 이디오피아 환관이 유대교를 믿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차피 그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한 일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디오피아는 그 이전에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 중에서 드물게 유대교, 나중에는 기독교를 수용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두 개의 나라였죠. 다른 한 나라는 리베리아 혹은 라이베리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먼로 대통령 때 해방이 됐던 해방 노예들이 와서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먼로비아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국가는 미국과 연대를 하면서 사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 국가였죠. 그런 면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립했던 국가는 바로 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이디오피아는 심지어 영국의 침입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탈리아의 침입도 막아냈습니다. 물론 일부 시기는 이탈리아 지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맨발의 아베베라고 해서 못 사는 나라, 위아더 월드라고 해서 80년대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나라였지만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사하라 교역권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세네갈과 말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금이 많이 생산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었던 투알레그 유목민들이 당시 암염을 널판지처럼 판으로 만든 다음에 낙타에 실어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 지역으로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금과 사하라 사막 지역의 소금이 교환이 됐습니다. 투알레그 유목민들이 낙타 수천 마리에서
2만 마리를 거느린, 그래서 떼를 이루어서 교역하러 간다라고 해서 대상 캐라반이라고 하죠. 을 이루어서 사하라 사막을 왕복하게 됩니다. 사하라의 타가자라고 하는 데서 900km 거리에 있는 니제르 연안의 톰북투, 이 도시 이름은 톰북투, 팀북투 등으로 다양한데 톰북투에 가게 되고 이 톰북투에서 배로 금의 산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전한 도시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우다 구스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서아프리카의 주요 상업도시로 금과 노예, 소금, 옷감, 말, 보석, 거울 등이 교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어음이 사용되었고 이 지역을 지배했던 왕국에서는 교역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물자의 교환 그리고 교역세를 거두면서 가나 왕국이 번영하게 됩니다. 톰북투는 1310년경 말리 왕국의 지배하에 교역의 발달로 번영했습니다. 소금과 금의 원거리 교역의 주요 중개지였습니다. 톰북투는 소금과 금의 교역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는데 이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1460년대 산코레 모스크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톰북투의 대학은 당시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학문 연구의 장소였고 톰북투 학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1591년 모로코군의 점령 이후 쇠퇴하게 됩니다. 이 톰북투 대학이 상당히 유명한 이유가 당시 1460년대에 유럽에서는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봤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파리에 있었던 소위 소르본느 대학이 있었고 잉글랜드, 지금의 영국의 한 나라이죠. 옥스포드 대학,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의 볼로냐 대학, 많으면 이 세 가지 대학 있었고 사실 이 세 가지 대학이라기보다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도 별로 숫자가 없었던 많아봤자 3개에 불과했던 대학이 아프리카 톰북투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금과 소금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돼서 가나 왕국과 말리 왕국이 번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만사무사 왕입니다. 13세기에 건국된 말리 왕국은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 교역로를 장악하여 번영을 누렸다. 14세기 초반 말리 왕국을 통치한 만사무사 왕은 독실한 이슬람 교도로 메카 순례 때는 수천 명을 이끌고 순례 행렬에 나섰으며 11톤에 달하는 황금을 싣고 메카를 향하여 가는 곳마다 황금을 뿌렸다. 말리 왕국은 선진적인 이슬람 세계의 법률과 행정체계를 받아들여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범법자를 엄밀히 다스려 치안 상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여행 도중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한다. 11톤의 황금이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 24K 3.75g이 27만 5천 원이니까 11톤이면 8,06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사실 닉슨이 금태환을 정지시킨 이후에 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8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국 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바로 최소 11톤의 황금을 가지고 있었던 말리 왕국의 왕 만사 무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사 무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말리 왕국의 만사 무사 왕, 사하라 대상의 교역, 서아프리카의 금과 사하라 사막 지역의 소금을 교환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하라 횡단 교역을 통해서 번영했던 두 도시 톰북투와 아우다 구스트 두 도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톰북투에서 산코레 모스크 대학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다 구스트는 가나 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 말리 왕국의 만사 무사왕, 사하라 대상의 교역은 금과 소금의 교역,
톰북투, 산코레 모스크 대학, 아우다 구스트, 가나 왕국, 이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